야만적인 앨리스 씨. 황정은 장편소설. 내 이름이 앨리시여. 여장 불황자로 사거리에 서 있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그대를 찾아 머리를 기울여 본다. 부채꼴로 펼쳐진 거리의 한쪽 모퉁이에서 다른 쪽 모퉁이까지 천천히 훑어본다. 고깃집과 카페와 각종 대리점과 전철역과 백화점이 있다. 사거리 중앙엔 이 지점에 무언가 묻혔다는 표식처럼 열십자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다. 신호가 바뀌면 사방에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길을 건널 것이다. 앨리시어는 그들 가운데서 기다린다. 앨리시어의 복장은 완벽하다. 재킷과 짧은 치마로 한 벌인 감색 정장을 입었고 비둘기 가슴처럼 빛깔도 감촉도 사랑스러운 스타킹을 신었다. 그대는 앨리시어가 걸을 때 정장을 단단하게 차려입은 굵은 골격이 괴상한 방향으로 솟구쳤다.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앨리시어가 발을 끌며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부시에 앨리시어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동전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숨을 들이쉬다가 거리에 떨어진 장갑을 줍다가 우산을 펼치다가 농담이 웃다가 라테를 마시다. 복권 번호를 맞춰보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앨리시어의 채취를 맡을 것이다. 그대는 얼굴을 찡그린다. 불쾌해지는 것이다. 앨리시어는 이 불쾌함이 사랑스럽다. 그대의 무방비한 점막에 앨리시어는 독고마리처럼 달라붙는다. 갈고리 같은 작은 가시로 진하게 들러붙는다. 앨리시어는 그렇게 하려고 존재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추하고 더럽고 역겨워서 밀어낼수록 신나게 유쾌하게 존나게 들러붙는다. 누구도 앨리시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앞으로도 앨리시어는 그렇게 한다. 앨리시어의 채취와 앨리시어의 복장으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앨리시어를 추구한다. 누구의 지문으로도 뭉개버릴 수 없는 앨리시어의 지문을 배양한다. 그러나 앨리시어 덕분에 불쾌하고 지루하더라도 앨리시어는 계속할 것이다. 그대의 재미와 안녕, 평안함에 앨리시어는 관심이 없다. 계속 그렇게 한다. 그대는 고모리를 기억하나. 앨리시어는 고모리에서 나고 자랐다. 고모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그대도 알다시피 무덤이다. 옛날 옛적에 마을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 마을 입구에 영문모를 무덤이 3개 솟아 있었다. 사연도 묘비도 없이 갓 파헤진 흙으로 덮여 파슬파슬하게 마르고 있었다. 영문모를 무덤은 아니고 실은 하며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옛적에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이 아기 셋을 먹었다. 아기를 삶은 뒤 가슴과 엉덩이와 다리를 잘라 나누어 먹었다. 배를 채워 아사를 면한 주민들은 무덤에 관해서는 영문을 모르는 것으로 해두었다. 비참한 뼈들을 숨긴 봉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잡초들 틈으로 사라졌다.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 뼈가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앨리시아는 무덤을 찾아 나선 적이 있다. 무덤의 흔적을 찾아 달렸다. 느슨하게 퍼져나간 집들을 지나 마을 중심을 지나고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된 두 가닥의 굵은 파이프를 따라 달리다가 하수 처리장 공사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때쯤엔 무덤이고 뼈고 몰랐다. 가슴에 불이 붙은 듯하고 멈추면 폐가 터질 것 같아 달렸다. 이앗하며 야트막한 모래 언덕을 전속력으로 올라갔는데 반대쪽 경사면이 생각보다 깊었다. 정점에서 발을 내밀자마자 대굴대굴 굴러서 모래 위로 기세 좋게 꽂혔다. 묵직하고 싸늘해서 눈을 뜨고 보니 이미 밤이었다. 입속에 든 모래를 뱉어내며 사방의 가파른 경사면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방향으로나 4미터는 넘을 것 같았다. 두 발로 오르고 네 발로 올라보았다. 기어오르고 올라도 흘러내리는 모래를 따라 흘러내릴 뿐이라서 마지막엔 기진맥진한 채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모래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구덩이 속에서 적작새 밤을 올려다보았다. 구덩이 속보다 밤이 더 밝았다. 야 하고 말하자 회답하듯 사락사락 모래가 흘러내렸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밤이 되면 앨리시어는 고모리로 돌아간다. 여기 모퉁이에서 지린내 나는 구정물을 발을 담근 채로 눈을 뜨고 꿈을 꾼다. 그것을 다시 목격한다. 고모리는 멀지 않다. 그대가 사는 곳에서도 멀지 않을 것이다. 서남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간단하게 갈 수 있다. 버스에 실린 채로 얼마쯤 넋을 놓고 있다 보면
시내와 시외의 경계인 개활지에 문득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시 가장자리에 그 정도의 평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개활지를 건넌 곳이자 시의 서쪽 모서리가 끝난 지점에 고모리가 있다. 그대가 가을에 고모리를 방문해 보았다면 수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벌판에서 익어가는 별을 보았을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벌판은 부드러운 금빛일 것이다. 엘리시어는 오늘 오가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이 모퉁이에서 그 벌판을 가득 채운 벼들의 물결을 본다. 마른 이삭과 이삭의 마찰음을 듣는다.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보고 듣는다. 말해볼까? 고모리에 이제 그런 광경은 없다. 개활지도 벌판도 벼도 사라졌다. 이 모퉁이에서 풀려나간 것들 아래에 묻혀버렸다. 다시 말해볼까? 지금 그대가 고모리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그대는 경계를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넓은 도로를 따라 아파트와 아파트가 이어져 있고 이 블록은 저 블록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아서 문득 시를 빠져나와도 그대는 시를 벗어났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개활지와 연결된 고모리의 벌판, 그리고 고모리의 집터들은 이제 거대한 주거단지가 되었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 논의 면적이 더 넓었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고는 했던 고모리는 이제 없다. 곳곳에 논두렁과 노란 먼지가 있는 흙길과 이끼가 자라는 골목으로 헐겁게 연결되어 있던 집들은 전부 헐렸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솟았다. 아쉽다거나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엘리시어는 때로 시 경계까지 걸어가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본다. 길쭉하게 솟은 건물들의 윤곽을 질리지도 않고 바라본다. 낮보다도 밤에 볼 때 훨씬 좋다. 불빛 위에 불빛이 있고 불빛 아래 겹겹으로 불빛이 있다. 근사한 표석이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엘리시어는 이대로 서서 꿈을 꾼다. 여전히 고모리에 남아 고모리를 반복하는 엘리시어의 꿈을 꾼다. 그것은 100% 엘리시어의 뒤통수로 시작된다. 소년 엘리시어의 뒤통수. 그게 여기 있다. 그의 머리통은 둥글고 땀과 기름으로 가닥가닥 나뉜 머리털은 먼지가 달라붙어 탁한 빛깔이다. 가늘고 노란 목에 땀이 돋았고 머리털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 난감한 목덜미는 대개 찌르는 듯한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가 있다. 개는 개장에 있다. 언제까지고 개는 그 속에 산다. 개는 개로 이름이 없다. 하루 종일 개장 속에서 움직인다. 검은 발은 언제나 배설물로 젖어 있다. 짖지도 않는다. 엘리시어의 늙은 아버지는 봄에 수컷 개를 빌려와서 개장에 넣는다. 개가 새끼를 베고 낳으면 적당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인간이 먹고 남긴 것으로 새끼를 먹이다가 여름이나 늦가을에 정성껏 불에 구워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 엘리시어는 게장을 들여다본다. 개가 머리를 낮추고 게장 속을 오간다. 이엔 새끼를 먹지 않고 남겨두었으므로 게장 속에 개가 4마리다. 새끼들은 잠들었다. 개야, 개야. 개가 발톱으로 게장을 긁는다. 긁어도 소용없는 모서리를 맹렬하게 긁고 뒤로 물러났다가 자리를 다시 맹렬하게 긁는다. 수년째 새끼 잡는 냄새와 기척에 시달려 돌아버렸는지도 모르겠다. 8개나 되는 젖을 덜렁거리며 게장 속을 돌아다닌다.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귀도 넓고 다리도 굵다. 발육에 부진한 사내아이 정도는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걔는 인간의 눈치를 살핀다. 엉덩이에 꼬리를 딱 붙이고 새끼들 앞을 오가다 오줌을 싼다. 엘리셔는 개 오줌이 격자망 아래로 흘러내려 흙바닥에 거품을 일으키며 고이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한 주기로 개장 속의 개는 바뀐다. 새끼를 낳던 개는 팔리고 개가 낳은 개 가운데 골격이 가장 튼튼한 암컷 개가 개의 뒤를 잇는다. 엘리시어는 이전에 개장을 거쳐간 3마리의 개를 기억한다. 첫 번째 개는 털이 짧은 흰새끼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얼룩이었다. 이 개의 등과 목에도 짙은 갈색 반점이 있다. 엎드려 자고 있는 3마리 개 새끼 가운데 2마리도 얼룩이다. 엘리시어는 게장을 열고 개바위 담긴 그릇을 덮는다. 게장이 열려도 개는 도망가지 않는다. 새끼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새끼 때문은 아닐 것이다.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도망가도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도 모른다. 개는 밥을 먹으면서도 경계하느라고 올려다본다. 이마에 주름이 져 울상이다. 울상의 그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 굵은 다리와 잘록한 옆구리와 커다란 혓바닥 같은 두 짝의 검은 귀에도 기름기가 돈다. 겁을 먹고 도사리는 이 짐승의 몸이 묘하게 육감적이라서 엘리시아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털로 덮인 짐승의 몸인데도 인간의 나체와 닮았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엘리시아는 조그맣게 소망하며 게장물을 닦고 고리를 건다. 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얼굴을 찡그려 개가 이를 드러내 보인 뒤 게장 앞을 떠난다. 게장 곁에 엘리시아의 집이 있다. 고모리에서도 막다른 곳이다. 서남쪽 도로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느다란 길은 일단 고모리를 관통했다가 이곳에서 끊긴다. 고모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길을 따라 멍하게 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낭패를 겪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어붙인 것처럼 문득 도로가 끊기고 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논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서 있다. 이 나무는 고모리에서 자라나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높다. 봄이 되자마자 무수한 잎을 펼쳤다가 가을에 이별나게 샛노래진다. 은행나무로서 그가 그토록 왕성한 것은 뿌리 부근에 개들이 묻혔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개와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와 그 개들이 낳은 개들의 내장, 뼈, 가죽이 전부 그곳에 묻혔다. 은행나무 너머에서 자라는 벼는 누가 먹게 될까? 늦여름 태풍에 쓰러진 벼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다. 엘리셔의 늙은 아버지가 그 벼들을 향해 앉아있다. 왜소한 산모씨는 그가 앉은 낚시의자 속으로 묻혔고 고불고불한 머리털로 덮인 정수리가 등받이 위로 약간 솟아있다. 먼지투성이 니커보커를 입은 인부들이 양동이를 들고 그의 뒤를 지니는 참이다. 그들은 시멘트 더미에 자갈과 물을 섞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본래 있던 단층집을 밀어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중이다. 집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엘리시아의 가족은 임시 거처에 머문다. 컨테이너 3개가 공사장 구석에 놓여있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컨테이너 문을 열어두고 앉아있다. 부엌과 거실과 방에 나뉘어 놓여있던 물건들이 이제 뒤지박죽으로 섞인 컨테이너 속에서 한쪽 발을 바깥으로 내놓은 채 사과를 베어 먹고 있다. 엘리시아의 동생이 그녀 곁에 있다. 조그만 유령처럼 얼굴이 창백하다. 오늘 그에겐 공책 한 권이 필요하다. 없어졌어 라고 그는 말한다. 엘리시아의 동생은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다. 어른들 앞에서도 별로 말하지 않는다. 셈이 느리고 대답도 느린데다 그나마 자주 들려 어른들에게나 동급생들에게나 그는 바보일 때가 많다. 그는 뒷자리에 앉는다. 그의 곁엔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동급생이 앉는다. 바보 곁에 앉아도 괜찮은 것은 똑같은 정도의 바보뿐으로 그는 엘리시아의 동생보다도 더 셈이 느리고 대답을 자주 틀린다. 바보의 바보. 둘은 다른 아이들이 내킬 때 놀림을 받거나 동정을 받거나 따돌림 받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학급에서 바보로 대표 엘리시아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꼬마 둘이서 이상하게 닮은 듯한 얼굴을 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광경을 생각해 볼 때가 말이다. 저기 형, 할머니랑 사는 애들은 말을 잘 못해? 엘리시아의 동생이 말한다. 주원이 말고 우리 반에 할머니랑 사는 애 2명 더 있는데 둘 다 말을 잘 못해. 둘 다 말을 잘 못하는데 둘 다 할머니랑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가 봐. 할머니랑 살면 말을 잘 못하게 되나 봐. 주원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애들이 바보라고 무시하는데 내가 보기에 걔는 할머니랑 살아서 그런 애일 거야. 걔가 바보는 아니야. 쪽지 시험 보면 걔가 내 거 채점하고 내가 걔 거 채점하잖아. 그럼 걔는 별로 틀리지 않아. 과학 공식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산맥 같은 거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바보는 아니잖아. 걔는 그냥 말을 잘 못할 뿐인데 애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안다. 나만 그걸 안다. 됐으니까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자. 오늘은 그런 수업이 있었고 엘리시아의 동생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동급생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다. 자기 공책 위에 그의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쥐고 받아 적을 준비를 마치자 말을 잘하지 못하는 동급생이 조그맣게 말했고 엘리시아의 동생은 그것을 공책에 적었다. 할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더 없어? 더? 다른 말 없어? 없어. 이렇게 쓰면 너무 짧은데 공책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다른 말 없는데 엘리시의 동생은 고민하다가 그럼 잘라내자고 제안했다. 곧 말한다. 편지로 사용한 위쪽을 잘라내면 아랫부분을 남겨서 쓸 수 있다. 동물생이 좋은 생각이라서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엘리셔의 동생은 문장 아래 책받침을 대고 조심스럽게 편지가 될 부분
를 찢어낸다. 그 순간 앞에 앉은 다른 동생이 돌아보더니 소리를 질렀다고 그는 말한다. 얘가 이 공책을 찢는다. 바보지에 남의 공책을 찢는다. 그러자 앞자리에서 자기 편지에 노란 꽃을 그리고 있던 계집애가 뒤를 돌아봐 공책을 휙 낚아챈다. 그럼 너도 당해야지. 네가 얘 거 찢었으니까 너도 찢어져야지. 하며 그 계집애가 단숨에 공책을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없어 라고 엘리시어의 동생이 말한다. 엘리시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가 아팠다. 멍청한 계집애가 그렇게 했다. 그 계집애는 한 권뿐이었다는 것을 알까? 엘리시어의 동생이 가진 단 한 권의 공책. 그게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까? 그 공책을 아끼려고 필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이전에 필기했던 내용을 지우개질 흔적으로 거칠어거칠해진 종이에 다시 필기한다는 것. 그런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것이다. 멍청하니까, 아두라니까.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맛을 보아야지. 배가 아플 정도로 서글픈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계집애는 맛을 봐야지. 무신경한 인간은 상처를 받아봐야 한다. 찢어져야지. 두고 봐라. 너도 찢어져야지. 엘리시어는 주문 막대로 바닥을 마구 찌르며 걷는다. 고무리를 간통해 고미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피마자가 자라는 모퉁이를 돌아 기울어진 대문으로 닫힌 빈집 앞을 지나고 찔레나무로 덮인 담벼락을 지나서 지게차가 오가는 페덱스 물류창고를 지나고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도 지나서 부패한 햄이 버려진 전봇대 곁을 돌아 옥수수와 고추가 자라는 집터를 스쳐 넓은 논둑까지 빠짐없이 지나야 하는 길이다. 그늘 한 점 없는 논둑에 개가 들이누워 있다. 엘리시어는 쌀과 세탁 비누 냄새가 나는 어둑어둑한 가게에 들러 자두 사탕을 산다. 끈적끈적하게 녹아 포장지에 딱 들러붙은 사탕이 담긴 통 속에 손을 넣고 한움큼 쥐었다가 손 안에 두 개를 남긴다. 담배 진열장을 등진 채로 무뚝뚝하게 바라보는 가게 주인에게 손을 펼쳐 보이고 동전 하나를 내민다. 볼이 아래쪽으로 처진 가게 주인은 엘리시아의 손에 놓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시아의 눈을 본다. 그녀는 엘리시아의 아버지를 알고 엘리시아의 어머니를 알고 엘리시아의 동생을 알고 물론 엘리시아를 안다. 동전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에도 금고에 돌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녀는 엘리시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엘리시아는 바닥 쪽에 아이스크림 몇 가지가 담긴 냉동고를 발로 차고 잽싸게 달린다. 자두 사탕을 입에 넣고 고미의 고물상으로 간다. 고미의 아버지인 고물상 주인은 오늘 고물상이 없다. 트럭을 몰고 고물을 수집하러 나가는지 그의 트럭도 보이지 않는다. 함석판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빈병, 연통, 고철, 고무, 플라스틱, 전선다발, 가전제품, 발라낼 수 있는 물질을 전부 발라내고 남은 껍데기들이 쌓여 있다. 날마다 작은 피라미드 규모로 쌓이곤 하는 폐지 더미 부근에 수레 한 대와 너클 크레인 한 대가 녹슨 채 서 있다. 둥근 호박을 갈라놓은 듯한 모양의 집게에 성탄절 장식용 반짝이 줄이 비바람에 다른 채로 걸려 있다. 엘리시어는 폐지 더미를 뒤져 읽을 것과 공책이 될 만한 종이를 골라낸다. 표지로 사용할 마분지와 내지로 사용할 백지와 재생지 완성된 노트는 지층처럼 다양한 단면을 가진 노트가 될 것이다. 아래쪽에 눌린 실수로 습기를 먹고 주름졌다. 가리지 않고 지층에 손가락을 넣어 책이며 잡지를 빼낸다. 컬러 페이지를 덮은 먼지를 닦아내고 사진을 들여다본다. 무명지에 은반지를 낀 아시아 남자가 싸움닭의 볕에 입을 대고 상처에서 피를 빨아내고 있다. 전염, 동물계 새로운 바이러스 축제, 청록색 페인트를 바른 흙병 앞에 머리를 따내린 여자아이가 권총을 쥐고 서 있다. 엘리시어는 페이지를 넘기고 눈에 띄는 단어를 엄지로 짚어가며 읽는다. 기원, 소금, 세상에서 가장 마그마 아네모네. 엘리시어는 뻣뻣하게 주름진 책장을 넘겨보다가 잡지와 종이를 껴안고 고물상에 딸린 집으로 들어간다. 고미 할머니가 리놀륨 바닥에 삶은 고구마를 문대고 있다. 어두침침한 거실에서 낡은 목재와 그녀의 분비물 냄새가 난다. 엘리시어는 그녀를 내버려두고 안쪽으로 들어간다. 고장난 건반이 많아 뚜껑을 닫아둔 피아노가 놓인 좁은 복도를 지나며 고미의 방이 나온다. 문고리는 건드려볼 것도 없이 잠겼다. 고미는 아버지의 고물상에서 작은 기계와 옷가지를 훔친다. 기계는 작고 가벼운 것으로 옷은 색이 예쁘고 무늬나 패턴이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방에 숨겨두고 입어보고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대개는 문을 잠근다. 엘리시에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 고미가 문을 열고 엘리시아를 확인한 뒤 방에 들인다. 서쪽으로 조그만 창이 달렸다. 탁, 각, 탁, 각 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돌아다니는 물건이 있다. 톱니바퀴들이 고무줄과 나사를 통해 동력 장치에 묶여 있는 덩어리로 테니스볼처럼 생겼다. 한 개는 이제 막 방을 가로지르는 참이고 다른 한 개는 문턱에 가로막혀 헛돌고 있다. 발로 슬쩍 밀어주자 다시 탁각 탁각 불안정하게 구르다가 멈춘다. 덩어리 안쪽에 박힌 조그만 전구가 빨갛게 전멸하다가 맥없이 꺼져버린다. 고미가 두 개의 덩어리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한다. 루돌프 원, 루돌프 투, 사슴이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상징 모르냐? 이걸 뭐에 쓰냐? 아무데도 안 써. 그게 포인트라고 말하며 고미는 동그란 이마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쓸어넘긴다. 루돌프 사슴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거 되게 이상한 노래인 거 아냐? 그래?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맞다면. 그래 그거 가엾을 정도로 왕따를 당하거나 감투를 쓰고 나니 사랑받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냐? 남들하고 다르다고 놀림을 당하고 외톨이로 지냈잖아. 그러다가 산타한테 뽑힌 거잖아. 산타의 썰매에 묶여 한 자리 차지하게 된 거지. 그러고 나니 사랑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루돌프 코는 그 전에도 빨갰는데 이제 그 코가 뭔가 쓸모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사랑받는 빨간 코가 되었다는 거지. 게다가 길이길이 기억되기까지 치사한 노래다. 그래 너 내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뭔데? 감투를 쓸 거다. 뭐 하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니들은 다 멍청이 같다고 말해줄 거야. 그런 말 하는데 감투까지 쓸 필요가 있냐? 필요하지,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그가 코가 빨간색일 뿐인 사슴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루돌프여야지. 한 자리 하는 루돌프. 다들 그래야 들어줄걸? 그럼 해봐. 그래 할 거다. 꼭 하고 덧붙이며 고민은 드라이버를 쥐고 낡은 노공기에 달린 나사를 돌린다. 고모리에 비가 내린다. 논둑에 들어놓은 개의 몸통이 그 비에 축축해지고 납작해진다. 하수 처리장에 저수조를 덮은 뚜껑에도 비는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고모리는 언뜻 보았을 때는 평지지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완만하게 기울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이 완만한 경사를 타고 흐른다. 빗물은 바닥에 달라붙은 듯한 물살이 되어 고모리를 훑고 때로는 곳곳에 무릎까지 잠기는 웅덩이를 만들어내곤 한다. 모자라도 쓴 것처럼 이 경사의 정점에 하수 처리장이 있다. 생활하수에서 걸러낸 찌꺼기를 농축시켜 건조하는 시설이다. 수십 킬로미터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평지로 저수조와 저수조 사이에 연한 빛깔의 잔디가 자란다. 철조망 안쪽에 벚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어 봄이 되면 비늘 같은 꽃잎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평화로운 광경이지만 이 모든 것들 아래 구정물이 있고 이 물을 걸러내 버릴 수 있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정이 작동하고 있다. 그 공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저수조와 뚜껑뿐이다. 둥글고 네모나고 거대한 금속 뚜껑들이 잔디가 자라는 드넓은 공간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날이 맑을 때 보면 이제 막 착륙한 비행 접시들처럼 반짝거린다. 산뜻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때때로 고모리를 뒤덮은 악취의 근원이 되는 시설이다. 보관과 증축을 거쳐 서너 해 전부터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까지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고모리가 소란스러웠다. 세대수가 적어 우습게 보는 것이냐며 고모리 20가구의 대표들이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더 많은 양의 하수는 더 많은 양의 위협이라고 불리다.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막을 거라던 다짐이 대단했으나 오래전부터 말만 있던 재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처리장 중축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짧은 공사를 거쳐 광역시설이 된 뒤에도 하수처리장의 냄새는 여전하다. 어쩌면 우리가 우려한 대로 더한지도 모르겠다. 특정한 기상 조건이 되면 어딘가의 틈으로 새거나 어딘가에 밴 냄새가 고모리를 뒤덮는다. 냄새는 투명한 안개처럼 불시에 고모리에 고여 사람들의 점막에 들러붙는다. 그런 날에 문을 닫고 틈을 여며도 속수무책이다. 입을 닫으면 맛이 느껴진다. 그러나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니다. 고모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변화가 닥칠 것이고 냄새의 양태도 그것과 더불어 달라질 것이다. 더러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 감당은 새롭게 고모리에 들어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낡은 집들은 돈이 될 것이다. 고모리에 비가 내린다. 엘리시어는 컨테이너 쪽에서 빗소리를 듣는다. 싸늘하게 식은
얼굴을 담요 밖으로 내밀고 어두컴컴한 천장을 바라본다. 떨어지는 빗물에 직접 닿고 있으므로 천장은 차갈 것이다. 금속 상자의 윤곽을 따라 빗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므로 벽도 바닥도 싸늘할 것이다. 엘리셔의 동생이 어둠 속에서 담요를 끌어당긴다. 엘리셔의 몸을 덮은 담요가 그쪽 방향으로 툭 끌려간다. 엘리셔는 끝없이 내리는 비를 생각한다. 단단하고 길쭉한 침처럼 지상을 향해 꽂히는 빗줄기다. 비가 내려 좋다. 이렇게 비가 올 때 이 방은 안전하게 고립된다. 바깥이 비로 촘촘하게 닫혀 있으므로 누구도 무엇도 이 방에 접근할 수 없다. 시발 엘리셔의 어머니가 말한다. 그녀는 오늘 검은 집 여자의 방문을 받았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마당과 가장 좋은 나무와 가장 비싼 자재를 들여 만든 집과 가장 검은 대문을 가진 그녀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컨테이너를 방문해 자기네 담 바깥으로 늘어진 감나무 가지에서 감을 훔쳐가는 손에 관해 말했다. 며칠을 두고 봤는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막대를 사용해 막무가내로 가지를 두드려 감을 떨어뜨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년에 관해 침착하게 설명했다.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녀가 하는 말을 흥미롭게 들은 엘리셔의 어머니는 그녀가 돌아간 뒤 별다른 감흥 없이 엘리셔의 뺨과 목을 때려 컨테이너에 가둔 뒤 검은지 여자 고상한 정을 하는 그녀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일부러 그랬어. 애새끼 하는 것을 두고두고 내가 난감해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왔을걸. 시발 년이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응? 새끼가 교실하고 어느 틈엔가 저 또 교수다 못 배우고도 교양 있는 척 여우를 떠는 위선적인 년. 그런 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세상이라니. 응? 잘난 것도 없는 것이 잘났다고 떠드는 걸 내가 들어가지고 시발 하고 말한다. 엘리셔와 엘리셔의 동생이 시발을 듣는다. 엘리셔의 어머니는 시발을 그냥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시발년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진정 시발이 된다. 100%로 농축된 시발, 100만 년의 원한을 담은 시발, 100만 년, 1000만 년 시발 상태로 썩을 것 같은 시발. 그 정도로 시발이라서 엘리시어는 그녀가 시발하고 말할 때마다 고추가 간질간질하게 썩은 듯하고 손발이 무기력해진다. 엘리셔의 아버지로부터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엘리셔는 그를 생각한다. 시발 속에 잠자코 누워있을 그 남자를 생각한다. 그는 벌써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잠들었으므로 말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잠들었다면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오고 말 날에 관한 꿈을 꿀 것이다. 엘리셔의 아버지는 조만간 완성될 새 집을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공사해 팔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다. 그는 꿈에서 그 순간을 볼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게 모두 얼마일지 꿈속에서도 궁금할 것이다. 형, 번개친 거 봤냐 새벽에? 봤냐고. 못 봤다. 못 보고 뭐 했어? 잤냐 잤다. 에이 자지 말고 보지. 형 오늘 걔 봤어? 왜? 봤냐고. 봤다. 보지 말고 자지. 뭐? 보지 말고 자지. 자지 말고 보지. 보지 말고 자지. 자지 말고 보지 하고 엘리셔의 동생은 웃는다. 엘리셔가 내던진 베개에 얼굴을 맞고도 멈추지 않는다. 기침을 하고 더 웃고 숨을 고르느라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가 말한다. 형, 자냐 형? 자냐고 시발. 시발이라고 하지 마라. 왜? 형 불 켤까? 자라. 잠이 안 오는데. 자라고. 안 오는데 어떻게 잠을. 어쩌라고. 나 얘기 하나만 듣다가 자게. 하나만. 형. 아 시발 하지 말라면서. 자긴 시발거리냐? 하나만 한다. 들어라. 제대로 들어. 애새끼가 있었다. 애새끼는 자기 어머니가 여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머니 얼굴이 이상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새끼가 보기에 밤에 불을 끄고 나면 특별히 더 이상했다. 어둠 속에서 코라거나 입의 윤곽이 아무래도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주둥이라서 눈도 길어 보이고 귀도 길어 보이고 아무래도 여우라서 밤에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보면 어둠 속에서 그녀도 애새끼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다. 애새끼는 용기를 낸 거야. 만져보려고 팔을 뻗어본 거야. 기다란 주둥이에 손을 대본 거야. 그러자 굿 하고 어머니가 웃었다. 굿? 여우는 그렇게 웃는 거야. 여우였나? 진정한 여우였던 거지. 여우가 애새끼 손을 잡으면서 굿 하고 웃었다. 들켰나? 여우라는 것을 들켰나?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여우다. 오래전부터 뼛속 깊이 여우다. 애새끼 손을 잡은 채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말이야. 나처럼 뼛속 깊이 여우인 여우들이 인간인 척 마을을 꾸리고 사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내 아버지가 한 청년이 목욕 봉사를 하러 마을로 들어왔던 거야. 하고 목욕 봉사? 사람들을 목욕시켜주는 일 말이야, 새끼야. 어디까지 했냐? 그 청년이 뭐라 그랬겠냐? 소리며 비누가 담긴 자루를 메고 그 마을에 들어선 청년이 뭐라고 그랬겠냐고. 왔나이다 하지 않았겠냐? 왔나이다가 뭐냐? 옛날이니까, 옛날엔 그렇게 말했어. 옛날이니까 왔나이다, 왔나이다, 목욕봉사 왔나이다 하고 등장하니까 자기들의 마을을 꽉 닫아주었다고 믿었던 여우들로서는 허를 찔렸다고나 할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았겠냐? 여우들이 어떻겠냐? 뭐라 그랬겠냐? 막아버리자, 먹어서 치워버리자, 그러지 않았겠냐? 하지만 여우들은 그 청년이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여우라는 것이 또 호기심이 대단해가지고 모처럼 마을에 들어온 인간이 목욕을 도와주러 다닌다는데 그렇다면 목욕을 받아볼까 하고 여기저기서 들어놓아 버렸던 거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하고 애새끼가 묻자 내 아버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성실하게 목욕을 도왔단다.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였세. 그렇게 보름 동안이나 목욕을 도왔단다 하고 여우가 말했다. 여우는 처음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전부 지켜보았다는 거였다. 여우는 뭐랄까 마을 여우들과는 뭔가 다른 그 청년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우는 청년이 마을을 떠나던 날에 몰래 따라 나섰다는 거야.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청년의 앞으로 나서서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반했나이다. 옛날이니까. 옛날엔 뭐든 그렇게 말했을 거니까 반했나이다. 반하고 말았나이다. 그걸 듣고 청년은 어떻겠냐. 곤란했겠지. 뭐래 이러면서 곤란했겠지. 하지만 본색이 여우고 진정 예뻤으니까. 여우를 결국 집으로 데려갔고 그 뒤로 새끼를 낳은 거지. 그래서 뭐? 새끼를 낳고 그래서 새끼를 먹이는 거지. 새끼가 뭘 먹는데? 고기 먹겠지. 나도 고기.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가난하지 않았겠냐? 그런 가난해? 고기랑 과자랑 엄청 비싸니까 청년의 인간적인 부모, 형제, 노이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겠냐? 진정 인간적으로 보란 듯 가르쳐 놨더니 그 많은 암컷 가운데 돈이고 뭐고 없는 여우를 데려왔다 이러고 지랄하지 않았겠냐? 여우로서 맨몸으로 시집을 온 처지에 염치도 없이 덜컥 고래 같은 새끼를 낳아서 그 두 개의 입을 한 번에 먹이느라고 자신들의 형제가 얼마나 고되겠느냐고 틈만 나면 여우를 잡으러 들지 않았겠냐? 서방 잡으련 시발년 쌍년 여우 같은 아니 진정한 여우년 세수할 때 비누 3번 비빈다고 시발년 국 끓일 때 소금 넣는다고 쌍년 그건 그 얘기다. 뭐 우리 뒷집 아줌마 그 집 얘기다. 아니다. 그 집 얘긴데 그 집 할머니가 그 집 아줌마한테 맨날 그랬는데 하지 말까? 아니야. 아내 새끼야. 아니야. 그래서 형 그래서 쌍년 씨발년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우가 어땠겠냐? 와 내가 정말 씨발년인가? 나는 진정 쌍년인가? 서방을 잡으려는가?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서방이 죽고 말았을 때 뭐 그 아저씨도 죽냐? 죽고 말았을 때 여우는 생각하지 않았겠냐. 서방의 부모 형제 누이들이 말한 대로 내가 먹었나. 나도 모르는 틈에 서방을 내가 잡아먹었나. 공화도다 하고 여우는 울지 않았겠냐. 울고 울어서 여우의 얼굴이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하니까 서방의 형제들은 조문객들에게 여우를 보이지 않으려고 방에 가두었던 거야. 여우가 날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었고 서방의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이니 보여달라고 애원을 해도 보여주지 않아서 그녀는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그 방에서 공허하도다. 울다가 마침내 마음 먹었다. 먹어주마. 먹지 않아도 먹었다. 먹어도 먹었다. 나는 소리를 들을 바엔 내 차라리 너희를 먹어주마. 여우는 기다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인간들이 자신을 가두었던 방의 문을 여는 때를 기다렸던 거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여우는 진정한 여우가 되어서 씨발 이러면서 인간을 덮쳤던 거다. 씨발 쌍년의 맛을 보여줄까? 씨발의 맛을 보여줄까? 씨발 내가 씨발 나는 씨발 이러면서 온 집안을 완전 씨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씨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 잘 들었냐? 알겠냐? 너 씨발이라고 자꾸 들으면 씨발이 된다는 거. 씨발이라고 자꾸 말해도 씨발 된다 너. 왜?
말하면서 자기 말 듣게 되잖아. 시바시바라고. 오, 형 그럼 뒷집 아줌마는 여우가 된 건가? 이제 여우라서 안 보이는 건가? 몰라 새끼야. 형, 형은 나더러 새끼라고 그러잖아. 새끼니까 새끼냐? 새끼지. 네가 그럼 아빠냐? 그럼 형도 새끼다. 나도 형도를 새끼라고 할 거다. 형 새끼, 새끼, 형. 이 새끼가. 형. 그래서 여우 새끼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리고 새끼는 자라고 너는 자는 거지. 자라. 자라라고 엘리시아는 말한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엘리시아의 입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엘리시아와 그대가 사는 이 도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빗물은 분진이 섞여 거칠거칠하고 탁하다. 수일째 건조하게 부서져 가고 있던 도심의 상공에 마침내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빗물은 차가운 폭탄처럼 떨어져 마침내 도시를 채운다. 엘리시아의 구두와 스타킹과 발가락이 빗물에 잠긴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엘리시아는 꿈을 꾼다. 과거의 엘리시아와 현재의 엘리시아, 수면의 바로 위와 바로 밑처럼 순식간에 모든 순간을 오가는 그를 꿈꾼다. 여기 그 순간들이 있다. 엘리시아의 꿈말이다. 엘리시아의 엘리시아가 불쑥 터져나오는 과거이고 과거의 엘리시아가 창백한 싹처럼 문득 돋아나는 현재이다. 엘리시아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는 지금 모퉁이에 서 있다. 설탕가루로 장식한 케이크와 과자가 놓인 유리진열장을 통해 그는 그의 얼굴을 본다. 타오르는 불이라곤 한 점도 볼 수 없는 이 거리에서 발생한 검댕이로 그의 얼굴은 상당히 검다. 그의 뺨, 팔뚝, 손마디의 피부가 마른 떡처럼 하얗게 굳은 채로 갈라져 있다. 그는 몇 살일까? 상당히 늙었을 것이다. 언제나 꿈꾸고 있으므로 전혀 늙지 않은지도 모른다. 자라, 라고 그는 말한다. 곰모리에 비가 내린다. 동생은 이제 잠들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 개가 개장 속에서 움직인다. 개는 비에 젖었을 것이다. 함석으로 지붕을 만들어 두었어도 워낙 지면에 가깝게 설치된 개장이라 비는 얼마쯤 개장 안으로도 들이쳤을 것이다. 개는 개장 바닥을 통해 빗물이 흐르는 바닥을 보고 있을 것이다. 물살에 얹혀 개장이 통째로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걔는 불안할까? 엘리셔는 싸늘한 이불깃으로 코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본다. 희박해졌다가 다시 세차게 컨테이너를 휩쓸고 가는 빗소리를 듣는다. 비는 어떨까? 비에서도 악취가 날까? 하수처리장의 깊은 저수조에서 증발해 구름으로 모였다가 고모리를 향해 낙하하는 비는 더러운 냄새를 풍길 것이다. 그건 말하자면 노란색일 것이다. 비는 노랄 것이고 노란 냄새를 풍기며 말이다. 노란 비를 담뿍 맞은 개로부터 태어난 새끼도 노랄 것이다. 그것을 때가 되면 엘리시아의 어른들이 먹는다. 그 몸도 노랄 것이다. 노래라 노래라 노란 인간을 만들어낸 인간은 어떨까? 노랄까? 개처럼 노랗고 개새끼처럼 노랄까? 엘리시아는 내일 동생의 노트를 찢어버린 정의로운 계집애를 꼬드겨 찢어버릴 계획을 세운다. 계집애가 알지 못하는 틈에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싱겁다. 엘리시아는 그 계집애가 그 일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부지불식이 아니고 인과의 과정으로 똑똑히 기억해두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 엘리시아는 그 계집애를 따라다닐 것이다. 국수를 먹게 해주겠다고 깨어날 것이다. 학교를 떠나 양복점과 자전거포와 포목점을 지나 소방 펌프가 있는 모퉁이에서 좁다란 골목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 골목에서 계집애는 찢어질 것이다. 엘리시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에 틀림없이 그것을 할 것이다. 똑같이 찢어져야지 그 계집애뿐 아니고 동생을 건드렸던 그 새끼와 그녀를 남김없이 그 골목으로 이끌고 가서 모조리 찢어버릴 것이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게 찢은 뒤 그 골목에 모두 묻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을 묻자 엘리시아는 누구보다도 이 새끼가 싫다. 너무 약해서 징그럽다. 그는 병신이고 똥이다. 바지에 똥을 싼 채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똥이 마려웠는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가 어려워 그냥 쌌다는 것이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냄새가 번져 아이들이 코를 쥐고 그를 돌아보았고 선생은 바지 속에 배변한 채로 그의 책상과 의자를 교실 구석으로 밀어두었다. 그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눈동 위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시아의 어머니는 그를 벗겨서 마당에 세워두고 게장을 씻는데 사용하는 호수로 물을 뿜어 엉덩이에 말라붙은 똥을 씻어냈다. 높은 수압에 그가 고통을 느끼며 마당 구석으로 도망치자 그를 물주기로 쫓아다니며 웃었다. 병신 같은 세계가 쌀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네? 세계에 그런 병신은 오로지 너뿐일 거다라고 빈정거렸다. 거기까지만 해도 재미 이상은 아닌 듯 했으나 했는데 저녁에 다시 시작했다. 뭐가 유별나게
거슬렸는지 그를 도로 마당으로 끌어내서 몸을 쥐고 당기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멈추지 않는다. 그럴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된다. 달군 강철처럼 뜨겁고 강해져 주변의 온도마저 바꾼다. 시발 됨이다. 지속되고 가속되는 동안 맥락도 증발되는 그건 그냥 시발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 시발적인 상태다. 엘리셔와 그의 동생이 그 시발됨에 노출된다. 엘리셔의 아버지도 고모리의 이웃들도 그것을 안다. 알기 때문에 모르고 싶어 하고 모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모른다. 엘리셔가 그녀의 시발됨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반영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너무 배우기를 원했으나 배우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가장으로부터 누구 못지않게 맞으며 자란 뒤엔 요리집 주방으로 보내졌으며 월급에 매달 아버지에게 빼앗겼고 참다 못해 버린 첫 번째 월급 투쟁에서 발가벗겨져 집 밖으로 쫓겨난 눈 속에 서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걸 잊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웃기시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엘리시아는 꺼져라. 그렇게 할 때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건 하는 거라니까. 그런 순간에 그녀는 한 점 빗방울처럼 투명하고 단순하다.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때리고 싶고 때리고 싶으니까 가속적으로 때린다. 참지 못한다기보다는 참기가 단지 싫은 것이다. 때려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내면에 쌓는 일이 귀찮고 구차해 이것도 저것도 마다하고 때리는데 몰두하는 것이다. 추웠을 것이다. 눈 속에 알몸으로 서 있어야 했던 밤에 그녀는 추웠을 것이다. 속옷 정도는 입었을 것이다. 여자아이니까. 그 정도는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녀의 가느다란 발은 눈을 밟고 있다. 발가락은 눈이 묻은 채로 빨갛고 발등은 파랗다. 발목도 넓적다리도 거의 따뜻하게 여겨질 정도로 차갑다. 입술 끝은 주먹에 짓눌려 자주 빗이고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검게 가라앉는다. 그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행위를 피해 집 뒤쪽으로 돌아가서 굴뚝에 몸을 붙인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생각을 정지하고 머리를 비운 채로 차가운 밤에 박힌 별과 달을 본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가 몰래 집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형제자 자매들과 아버지는 잠들었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조그맣게 빠져나온 어머니의 머리통을 본다. 누구보다도 그녀를 골똘하게 내려다본다. 아버지의 매질은 상식적이고 일상적이라 더는 새롭거나 궁금할 것도 없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며 살다가 언제고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어머니가 궁금하다.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내다보지 않았을까? 왜 나를 들여다보내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씨발 추웠는데 왜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얼굴로 자고 있나? 식구들이 저녁으로 먹고 남긴 수제비, 냄새와 낡은 이불기가 잠든 인간들의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씨발년이 발아한다. 씨발년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잠든 어머니를 내려다본다. 씨발년의 어머니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다. 일본에서 재봉을 배우고 돌아와 바느질 솜씨가 좋고 순종적이고 남북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귀한 사람들처럼 희고 얇은 피부를 가진 그녀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달걀처럼 순진물고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랄까. 그녀에 관해 물으면 열 가운데 적어도 9은 그녀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훔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다. 부지런하고 어디선가 존재감 없도록 겸손하고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는 평화롭고 행복할 때다. 기생들과 즐기고 놀다 돌아온 가장이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쇠고기나 꿩고기로 고깃국을 끓여 식구들이 모두 앉아 그것을 먹을 때다. 그녀는 배부르고 평온하다. 포스트 시발년을 탄생시킨 시발년이다. 엘리시어의 시발년이 엘리시어의 동생을 때릴 때 엘리시어는 엘리시어가 지닌 시발을 다 동원해 워리어가 된다. 시발 워리어는 돌진한다. 돌진하고 돌진한다. 시발 그에게 패배란 없다. 거짓말이다. 패배할 짬도 없이 그는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밤은 곧 지나갈 거니까. 자라 라고 엘리시어는 말한다. 눈뜨개 개가 있다. 이 개는 엘리시아의 개장에서 자라는 개들과는 닮지 않았다. 몸도 작고 다리도 짧고 털은 더 길고 북슬북슬하게 엉겼다. 개는 얼마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간밤에 내린 비에 쓸려가지 않고 논뜨게 남았다. 빗물에 젖은 배가 조금 부풀었다. 개는 무료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입 밖으로 혀를 조금 내민 채 드러누워 있다. 턱 밑에 고인 검붉은 웅덩이만 아니라며 개는 낮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셔의 식구들이 그 개를 넘어 논둑을 걸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엘리셔와 그의 동생 발에
들어붙는 끈적끈적하고 좁은 흙길로 일렬로 걸어간다. 엘리셔의 아버지가 선두에 섰다. 재킷과 바지를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침부터 식구들을 재촉해 나선 길이다. 조그맣고 동그란 머리엔 그가 먼 거리로 외출할 때 쓰는 헌팅캡이 얹혀있다. 그는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누가 물으면 신이 나서 대답한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농부의 자식으로 자라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하는 행렬에 섞였다. 모두 죽거나 흩어지고 외숙모와 그만 남은 뒤였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버리려는 외숙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길 걸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젊은 외숙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으나 큰 산불을 만나 결국 벌어졌다. 아래쪽에서 바람을 타고 번져오는 불길을 피해 산 정상까지 정신없이 오르고 보니 혼자였다는 것이었다. 오르막에서 불길을 따라 잡힌 그는 바닥에 쌓인 낙엽과 나뭇가지를 맨손으로 쓸어내고 흙을 드러낸 뒤 자신의 만든 동그라미 안에 엎드렸다. 불은 그의 동그라미 가장자리에 쓸며 지나갔고 그는 살아남았다. 그 뒤로 혼자 걸어서 남쪽에 당도한 그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얻어먹고 살다가 고모리에서 머슴이 되었다. 고모리에 그나마 사람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 시절에 그를 머슴으로 고용했던 남씨 일가는 이제 고모리에 없다. 그들의 집도 예전에 무너지고 없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해 온갖 실패를 경험하고 남은 돈으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엘리시의 아버지는 일정한 주기로 그 집을 방문해 고기를 사 먹고 돌아온다. 마찬가지의 주기로 식구들을 거느리고 방문하는 날도 마련되어 있다. 가족이라고 엘리시아의 아버지는 말한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전쟁으로 모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일자리를 준 집이니 때마다 찾아뵙는 게 인정이고 도리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그의 뒤를 따르고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 그 뒤를 따른다. 엘리시아의 어머니는 초록색 외투를 입고 립스틱을 발랐다. 논도를 벗어나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그녀는 얌전하게 남편의 뒤를 따른다. 그들의 잎이 다 떨어져 나간 가로수 밑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나온 고모리 주민이 그들 내외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노인의 집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고 묻고 조그만 입을 오므리고 새침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의 아내를 흐끔거린다. 설이 내리기 전에는 엘리시아의 아버지가 대답을 완성하기도 전에 버스가 당도에서 그들을 올라탄다. 버스가 텅 비어 그들은 각자의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다. 엘리시아가 그의 동생과 나란히 앉았고 앞쪽에 그들의 부모가 앉는다. 말 한마디 없이 덜컹거리며 실려가는 동안 엘리시아는 앞에 앉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노려본다. 사람의 뒤통수는 어쩌면 저렇게 기묘하게 생겼을까, 형? 엘리시아의 동생이 속삭인다. 우리 오늘 고기 먹냐? 고기 먹냐고. 넌 고기가 좋냐? 형은 싫으냐? 너나 많이 먹든가. 지금 우리 그 집 가냐? 그 집 고기는 싫다. 냄새난다. 소 젓는 냄새나. 부엌에서 막 잡나봐. 피냄새랑 지린내랑 소똥 냄새 다 난다. 소 죽는 냄새 같은 거 형. 그런 냄새가 어딨어. 왜 없냐? 그 냄새를 네가 진짜 맡아봤냐고 새끼야. 정오쯤에 그들은 고깃집에 도착한다. 건너집이다. 정말 그렇게 쓴 간판을 달았다. 엘리시아의 식구들이 건너집으로 들어간다. 토끼털 조끼를 입은 여자가 입구를 향해 어서 오시라고 말하다가 미간을 찡그린다. 건너집 주인인 그녀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으로 머슴의 식구를 만난다. 가네 두루 안녕하시죠? 엘리시아의 아버지가 헌팅캡을 손에 쥐고 공손하게 묻는다. 엘리시아는 기름이 밴 끈적끈적한 마루로 올라서서 옛 머슴과 옛 주인 댁이 인사를 나누는 것을 지켜본다. 옛날 가정집에서 꾸민 넓은 마루에 두껍고 낮은 나무 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가족들이 컵과 냅킨, 상자와 수저통의 위치를 바로잡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고깃집 직원들은 손님도 별로 없고 별다르게 일도 없는 가게 안을 오가며 네 사람들을 한동안 내버려둔다. 마침내 북쪽 말투를 쓰는 여자가 물송을 가져다주면 뭘 먹겠느냐고 퉁명스럽게 묻는다. 엘리시아의 아버지는 소금과 후추로 간만 맞춘 소고기, 생고기를 두 사람 몫으로 주문하고 일단 고기를 굽는다. 엘리시아의 노인은 책상 다리를 꼬인 발을 두 손으로 잡고 앞뒤로 몸을 끄덕이며 고기가 익기를 기다린다. 노인은 얼굴과 목을 닦았던 물수건으로 이마에 밴 땀을 닦아가며 고기를 뒤집고 쌈을 먹는다. 평소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몇 배나 맛있다는 듯 쩝쩝 소리까지 내가며 왕성하게 먹는다. 고기가 몇 점 남지 않았을 때쯤 그가 팔을 들고 아씨를 부르자 건너집 주인인 아씨가 한숨을 쉰다. 싸가지 없는 년.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작게 말하고 엘리시아의 노인은 태연하게 음식을 더 가져다 달라고 말한다. 고기야 밥과 국, 옷자락과 살갗에 고기 굽는 냄새가 듬뿍 별 때까지 그는 씹고 삼킨다. 아버지가
형제도 없고 외로워서 자꾸 거기 가는 것이냐고 엘리시아의 동생이 묻는다. 아버지는 유쾌해지려고 거기 가는 것이라고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말한다. 복수다. 그녀는 입맛이 쓸 것이다. 시중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 손님으로 찾아온 모습의 식사 시중을 들어야 하는 팔자가 된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불편하고 속이 쓰릴 것이다. 너는 옛날에 내 집 마루로 발로 올리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말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다. 그 늙은 년이 아버지는 그것을 보려고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자신을 머시미로 고용하고 외양간이나 다름없는 헛간에 머물게 하고 남은 밥이나 남은 옷까지나 던져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서 돈을 쓰고 돌아오는 이유란 그것 말고는 있을 수 없다. 아니라면 상병신이지. 응? 혹은 이럴 것이다. 일부러 멸시를 받으려고 아버지는 그 집을 방문하는 거다. 옛 주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픈 욕망을 키웠을 것이다. 두고 봐라. 하고 분발하고 분발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살 힘을 얻었을 것이다. 난 보란 듯 살겠다는 의지를 길렀을 것이다. 고아의 머슴이라고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입맛을 쓰게 만들려고 말이다. 그러려고 가는 것이다. 머슴으로서 멸시를 당하려고 부득부득 말이다. 라고 엘리시아의 어머니는 말한다. 참 잘 먹었습니다. 엘리시아의 아버지가 말한다. 고모리의 웅덩이라고 불리는 웅덩이가 있었다. 본래 작은 웅덩이였던 자리에 근처 시리의 낚시터에서 흘러든 물과 고기가 고여 낚시터가 되고만 웅덩이였다. 엘리시아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웅덩이를 아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실외 낚시터 대신 고모리 웅덩이로 낚시를 갔다. 날씨가 좋은 날에 엘리시아의 아버지는 낚싯대를 챙기고 도시락과 기타 잡동사니가 담긴 가방은 엘리시아에게 들려서 웅덩이로 갔다. 고모리 웅덩이로 가려면 고모리 외곽을 향해 한참 걷다가 길을 벗어나서 길게 자란 덤불을 통과해야 했다. 엘리시아의 늙은 아버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사내들처럼 힘차게 걸었다. 마침내 웅덩이에 당도한 뒤로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애용하는 낚시 의자를 펼치고 거품이 뜬 더러운 수면을 향해 낚싯대를 던져두었다. 웅덩이를 바라보면 드문드문 앉은 다른 낚시꾼들처럼 긴 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앉아있다가 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활기차게 줄을 감아 올렸다. 마침내 흙바닥에 내던져진 물고기는 단단하고 맑은 삽질을 깨고 있는 척삭에 강한 힘이 느껴지도록 몸부림쳤다. 그것을 주위 양동이에 담는 것은 대부분 엘리시어가 할 일이었다. 손바닥 속에서 빳빳하게 요동하는 그 힘이 징그럽고 두려워 엘리시어가 움찔거리며 엘리시어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재미나다는 듯 하하 웃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을 웅덩이에 도로 놓아주었다. 집에서는 별다르게 말하는 법도 없다가 웅덩이 부분에는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알아? 느긋하게 그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목숨은 모두 가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가치가 있단 말이다. 옛날에 말이지 내 형제랑 가족들이 전부 살아있을 적에 말이지 우리 아버지 형제가 있었어요. 나한테 큰아버지인데 말이다. 덩치가 좋았는데 동네 망나니였어. 그런데 덩치가 좋았으니까 빨갱이들이 내려왔을 때 딱 그놈을 눈에 들어가지고 완장을 차지 않았겠냐? 머리가 좋기를 그냥 덩치만 좋고 혈기만 넘치는데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좋아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휩쓸고 다녔겠어. 동네 망나니 새끼였다가 저랑 생김도 하는 짓도 똑같은 덩치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겠어. 국군이 올라올 줄은 몰랐겠지. 하하. 저야말로 쫓길 처지가 된 줄은 몰랐겠지. 국군이 거기까지 밀어닥쳤을 때 아이쿠야 쟤 그때도 빨갱이들하고 같이 달아났거든. 그 뒤로 큰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죽었다더라. 같이 달아난 빨갱이들하고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해가지고 어딘가 땅에 대충 묻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아버지의 엄마인 우리 할머니가 말이다.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기어코 아들놈을 찾겠다고 온 사방을 밤낮으로 파고들 돌아다녔는데 시절이 그러하니 야산이며 들판에 묻힌 시체가 좀 많았겠어. 호미 한 자루 가지고도 캐낼 수 있도록 야트막하게 대강대가 묻힌 시신이 천지였다는 이야기 알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호미 할머니였어. 별명이 말이다. 실성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밤낮 없이 호미 들고 다니며 파고 또 파고 시신이 나오면 아들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들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도로 묻어주었다. 아니 그 수고를 뭘 그렇게까지 했느냐면 큰아버지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죽창을 가지고 이웃들을 막 찌르고 다녔던 개망나니 같은 놈이라서 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놈이었던 거야 알겠냐?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사람이 그렇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귀하게 불쌍한 거지. 세상 나고 자란 목숨 가운데 가치 없는 것은 없다. 가치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알아? 가느다랗게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보란듯이 웅덩이를 향해 양동이를 엎었다. 낚싯바늘에 주둥이를 찢긴 물고기들이 피로 탁해진 물과 함께 웅덩이로 주르르 흘러들었다. 엘리시어는 낚시 의자 뒤편에 서서 노인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잡은 물고기 가운데 2마리나 3마리 정도를 남겨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햇볕에 말렸다가 집으로 가져갔다. 반나절 햇볕에 마른 물고기를 그가 직접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구웠다. 구정물 냄새가 나서 한 점도 먹고 싶지 않은 요리였다. 알아?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식으로 그는 말하고 그게 그의 입버릇이지만 엘리시아가 보기에 그는 미개하다. 입을 찢었으면 먹든가 죽이든가 입을 찢어놓고 도로 놓아지며 가치 있는 목숨 운운하는 인간은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엘리시아는 건물위에 밤을 본다. 가로등 한 점 없는 길은 의외로 밝을 것이다. 사는 사람이 워낙 없어 오가는 사람도 드문 날은 골목들은 달빛에 밝은 빛깔을 띠고 있을 것이다. 바닥에 깔린 부서진 벽돌 틈으로 민들레 줄기가 달을 향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이 밤엔 바람의 방향 덕분에 하수처리장에 은근한 냄새도 없이 오랜만에 대기가 청결하다. 멀리 하수처리장을 중축하는 공사장도 개장 속의 개들도 왕궁을 눈앞에 둔 노인의 집 부근도 밤에 잠겼다. 잠잠하고 고요하다. 하루 내내 집을 짓느라고 고된 노동을 한 인물들은 3개의 컨테이너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잠들었다. 엘리시어가 엘리시어의 동생도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과 그의 후처가 머무는 컨테이너는 아직 불을 밝혀두었다. 노인은 텔레비전으로 자정의 뉴스를 보고 있다. 부실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금 운용의 은행이 도산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그 은행은 워낙 크고 탄탄한 업체로 알려져 있었고 도산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전날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있다. 20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고 200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 400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 15년 적금의 마지막 납부금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 모두 창구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 도산 직전에 자신들의 돈을 남김없이 빼간 사람들도 있다는데 대부분의 예금주들은 도산의 기밀을 눈치채지도 못했다. 종일 그 뉴스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방범창이 내려진 은행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사람들과 망연한 표정으로 은행 부근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해 울고 호소짓고 분노한다. 엘리시어의 노인이 하하 웃는다. 저 난리를 봐라 하며 한 점 무게도 아기도 없이 남의 불행을 향해 천진하게 웃는다.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하느냐면 돈을 못 받게 생겼거든. 자기 돈을 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찾게 생긴 거거든. 노인의 후처가 그의 곁에서 밤을 씻고 있다. 야, 엘리시어가 말한다. 이야기해줄까? 야, 내 꼬가 있었다. 뭐냐 하면 둥근 생물이었다.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어느 모로 내 꼬란 둥근 생물이었다. 지느러미 같은 것도 없이 내 꼬는 오랜 세월 떠다니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문득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일도 있지 않았겠냐. 뒤집히는 일도 있고 뭔가 달라붙거나 하물며 뭔가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지 않았겠냐. 내 꼬의 심부름에는 고래 한 마리가 살았는데 오래전에 내 꼬는 고래를 그런 식으로 잃은 거다. 고래를 멋진 생물이었는데 하고 내 꼬는 생각했던 것이다. 형, 내 꼬는 저거란 뜻이다. 뭐 고양이란 뜻이야. 그 내 꼬하고 이 내 꼬는 다르다. 고양이야. 다르다고 새끼야. 그래서 내 꼬는 울었어? 뭐 고래를 잃고 울었어? 울지는 않고 내 꼬니까 계속 아 하면서 떠다녔던 거다. 아 하고 떠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차가운 것이 달라붙어서 알을 까고 간 거다. 알에서 깨어난 것들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손톱을 가지고 있었고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립할 수 있었던 거야. 직립이 뭐냐 형. 똑바로 선다는 거 새끼야. 털두성이 조그만 것들이 내 꼬의 표면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뭘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배불리 먹고 자고 그리고 교미한다. 교미가 뭐냐? 새끼를 낳는 거지. 얌모가 얌지를 낳고 얌지가 얌모를 낳고 얌모가 얌조를 낳고 얌조가 얌파와 합심하여 얌마리를 낳고 얌마리와 얌리자가 얌얌을 낳는다. 우와 많다.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많으니까 서로 배꼽을 눌러보는 일도 있지 않겠냐. 배꼽을 왜? 뭐 우연하게 배꼽을 누르니까 얌리자가 하하며 죽어버렸던 거야. 죽었냐? 그래서
얌들은 알게 된 거야. 배꼽을 누르면 죽는구나. 그래서 얌들은 서로 간에 배꼽을 눌러 죽이거나 하면서 내꼬 안에 살았던 거야. 내꼬에 돋아나는 이끼를 먹어가며 부지런히 직립하며 교미하며 살았던 거지. 살고 그래서 이끼도 먹고 똥도 싸고 개도 키우고 개가 있나? 낚시도 가고 집도 짓고 돈도 벌고 얌들은 말이지 조개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처럼 주고받았는데 조개. 그 조개처럼 생겼지만 얌들이 만들어낸 조개니까 결국은 다른 조개겠지. 하여간 조개라는 것이었는데 조개가 생겼으니까 조개를 벌어야 하지 않았겠냐. 조개 많이 벌고 있니? 조개 많이 벌어와 이런 인사가 오가지 않았겠냐. 조개 사장은 어떠니? 조개가 조개가 부족해서 더 많은 조개 때문에 죽었어. 이런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겠냐. 그러다 마침내 조개가 뭐야. 생각한 얌도 생기지 않았겠냐. 일단 얌머리가 그랬던 거야. 조개를 바닥에 두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이게 뭐라는 물건인데 얌의 삶의 이다지도 성가시게 만드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얌지, 얌파, 얌마리 이런 애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거야. 얌의 삶이 이래서는 곤란해. 조개가 나쁘다. 조개 공장을 폭파하자. 내 거가 터지면 어쩌지? 내 거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조개 공장을 어떻게 폭파하지? 배꼽을 누리면 되지. 배꼽이 있나? 조개 공장에 있지 않나? 없어. 하여간 가자. 얌들이여. 결행을 다짐한 얌들이 조개 공장을 향해서 일렬로 걷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야. 얌들이 가득한 광장을 지나는데 광장을 가로지르던 얌이 차에 박혀서 차도 있나? 차도 있어서 차에 받쳐서 크게 다친 얌의 주머니에서 조개들이 반짝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진 거야. 그러자 오 하면서 주변에 얌들이 달려들 조개를 줍기 시작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결행을 다짐하며 행렬했던 양 가운데에서도 근처들로 굴러 들어온 조개들 저도 모르게 슬쩍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만 얌도 있었던 거야. 얌마리도 그렇게 했는데 주머니에 든 조개를 만지작거리며 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볼이 빨개져서 야 하고 말했다. 우린 틀렸다. 조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얌이 나쁘다. 얌이 이미 나쁘다. 하면서 얌마리는 자기 배꼽을 꾹 눌렀던 거야. 얌마리 죽냐? 얌마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얌보가 사라지고 얌지가 사라지고 얌모가 사라지고 얌파가 사라지고 얌리자가 사라지고 얌리자는 죽었다며 아까 이번 건 주니어 얌리자 주니어가 사라지고 얌얌이 사라지고 이렇게 많은 얌이 스스로 배꼽을 누르고 사라지는 동안 광장에서는 난리가 벌어졌고 이 난리가 벌어지는 동안 네꼬는 자기 가장 밝은 갤럭시를 지나게 된 거야. 형 갤럭시가 뭐야? 우주, 은하수. 은하수니까 근사하지 않겠냐? 우주니까 대단하지 않겠냐? 얌들은 어땠거나 두 손 가득 조개를 쥐고 네꼬의 대기를 번지는 갤럭시의 광택을 감탄하며 바라보지 않았겠냐. 오 하고 얌들이 좋아 죽는 사이에 네꼬는 조용히 뒤집혔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죽는 거지. 뭐 죽냐? 다 죽는다. 얻어맞은 머리가 멍하다. 갤럭시는 이 밤에도 엘리시어의 머리 위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엘리시어와 엘리시어의 동생이 나란히 누운 금속 상자 바깥을 고요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라서 고요하게 느껴질 뿐이고 실은 흉내낼 수도 없도록 거대한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엘리시어는 단 한 차례 갤럭시를 본 적이 있다. 해진 뒤였으나 장강이 남아 아직 어둡지는 않은 저녁이었다. 고무리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고개를 젖혔을 때 그것을 보았다. 붉은 모래를 엎어놓은 듯한 밧줄기가 넓은 폭으로 머리 위를 흐르고 있었다. 희미하고도 분명했다. 일종의 갤럭시를 보았다. 라고 생각한 것은 나중의 일이고 목이 저리고 어지러울 때까지 고개를 젖힌 채로 일단 바라보았다. 거대하고 싸늘하게 압도되어서 바라본다는 의식도 없이 다만 보았다. 어지러워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두 번째로 머리를 들었을 때 사라지고 없었다. 고미의 고물상에서 발견한 잡지에 실린 글이 사실이라면 갤럭시는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서로 간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쯤 얼마나 멀어졌을까. 별도 뭣도 없는 갤럭시의 공간은 얼마만큼 불어났을까. 하여간 근사할 것이다. 거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별과 우주 가스가 모인 곳은 붉은 머리카락 다발 같고 보라색 꽃 같고 용맹한 말의 머리 같고 노랗고 파란 눈동자 같을 것이다. 지금도 부지런히 팽창하고 있을 것이다. 팽창하고 팽창해서 별들 간 간격이 엄청나게 멀어져 버린 갤럭시에서 엘리시어는 한 점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 점 먼지도 되지 않는 엘리셔의 고통 역시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 갤럭시는 족같다. 엘리셔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갤럭시란 엘리시어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냐, 엘리시어는 어둠 속에서 동생에게 묻는다. 야, 자냐. 그는 엘리시어와 다름없이 머리와 등과 배와 손가락이 부은 채로 누워있을 것이다. 맞은 뒤라서 평소보다 발효하고 있는 몸을 이불 속에 넣고 보내는 밤이다. 얻어맞은 근육이 저려 배로 숨을 쉬지 못하고 가슴으로 쉬느라고 숨은 얕고 갑갑한 것이다. 뺨을 맞을 때 제대로 혀를 씹었다면 지금 어금니에 닿는 혀는 짜고 불편할 것이다.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불이 펼쳐진 자리 바깥으로는 파편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엘리셔의 어머니가 찢고 구겨져 집어던진 책과 물건의 파편 말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족같을 것이다. 갤럭시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면 굉장하게 족같을 것이다. 내가 지금 꿈을 꿨어. 엘리셔의 어머니가 말한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관자놀이에 달라붙어 있다. 꿈을 꿨는데 말이지. 어디서 모기가 우는 거야. 자꾸 우는 거야. 에에 하고 자꾸 울어. 시발 성가시게. 그런데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시발 소리만 들리고 코만 간질간질. 근데 그게 내 종아리에 딱 달라붙었네. 찰싹 때려도 떨어지질 않네. 찰싹찰싹 때려도. 근데 그게 이번에 에에 하면서 살로 파고드네. 에에 울면서 내 다리로 에엥하고 내 종아리 구멍이 딱 나는데 그 구멍 속에 든 걸 보니 그게 너고 그게 저 새끼야. 그걸 파내려고 내가 손가락을 넣었더니 이번엔 손가락을 먹네. 에에 하면서 먹었다. 먹었더니 먹어버리고 너만 남았네. 응? 니들만 응? 내가 열이 받게 생겼어. 안 받게 생겼어? 받게 생겼어요. 그럼 세라. 그녀는 말했고 엘리셔와 그 동생이 셈을 시작한다. 하나를 세고 둘을 세고 셋을 세고 넷을 세고 다섯을 세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세고 열로 넘어갔다가 잊어버렸다. 안 세? 엘리셔의 어머니가 말한다. 내가 세라고 했지. 세라고 했는데 왜 세지 않냐? 몇 대까지 맞았는지 세지도 못하냐? 잊어버렸냐? 너는 그 정도 머리는 없는 짐승이고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면 되겠네. 잊어버린 내가 순전하게 잘못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겠다. 세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발 12 13 15 7 8 다음에 뭐냐 응? 다음이 뭐야? 엘리셔의 어머니가 짐승을 다스린다. 시발 상태가 되어 시발년이 된 그녀는 그녀가 가진 짐승의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를 다룬다. 짐승을 향해 팔을 휘두를 때 그녀는 관절을 어깨 뒤쪽까지 젖혀 완전한 힘을 싣는다. 어깨를 움켜잡을 때는 엄지로 쇄골을 쑤시고 배를 때릴 때는 부시를 노리고 짐승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는 정수리에 돋은 머리칼을 쥐고 당긴다. 귀를 꼬집고 뺨을 때리다가 엉뚱한 모서리에 빗맞아 손가락을 삐고 악소리를 지르며 누웠다가 발딱 일어나 짐승의 목을 쥐고 흔든다. 때리는 족도 맞는 족도 구토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고 그럴 때 그녀는 검은 눈은 쇠구슬처럼 작고 단단하다. 땀이 고인 얇은 턱은 악담으로 터질 듯하고 귀는 창백하다. 반들반들하고 나긋나긋하게 그녀의 기색을 먹은 옷자락에서 타는 듯한 피부 냄새가 난다. 엘리시아의 노인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짐승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한두 번 부근에 나타나서 하지 마라, 애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리다가 어느 순간 슬쩍 사라졌다. 그는 조용해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혼자 말하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있다가 엘리시어나 엘리시어의 동생보다도 먼저 노곤하게 잠들었을 것이다. 그는 시발년과 겨루지 않는다. 겨루더라도 질 것이다. 그가 늙었고 그녀는 아직 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발과 겨루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시발년은 시발년일 동안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무적이다. 그녀는 자신도 어디론가 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라고 말하며 엘리시아의 동생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른다. 태어날 때 겸자에 집혀 소양배를 닮은
굴곡이 생긴 이마를 찌르며 이 병신 같은 대가리를 낳느라고 아래가 터져버렸다고 말한다. 그 고통을 네가 알아? 어미의 고통을 알아 몰라. 병신 새끼들아 대답을 해봐. 내 몸은 끝장났어. 너희들이 엄청난 대가리로 끝장을 냈단 말이다. 처음엔 그 다음엔 너를 낳고 나는 자궁을 망쳤다. 여자로서 이렇게 된 몸만 아니었더라도 나는 진작 어디론가 갔을걸. 더 좋고 더 유복하고 더 생기 있는 곳으로 갔을걸. 그런 곳에서 대접받으며 살았을 텐데 응 하고 그녀는 말한다. 자궁이라고 지독하게 말한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한다. 자궁이란 말이다. 아기가 자라는 곳이다. 여자들은 거기서 피를 흘린다고 고민은 말한다. 예전에 고물상 주인과 살던 여자가 주전자에 빨간 천조각을 담가놓고는 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걸 끓여야 피 흘리는 걸 멈출 수 있대. 여자들의 몸은 그렇대. 씨발 더럽게. 끔찍하게라고 덧붙이며 고미는 한 바퀴 빙글 돈다. 고미의 하반신을 덮은 주름치마가 활짝 펼쳐졌다가 가라앉는다. 고미는 신기한 듯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가 한 바퀴를 더 돈다. 더 돌아보고 더 돌아보다가 고개를 젖히고 입을 벌린 채로 빙글빙글 돌기를 반복한다.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자 치맛자락이 나팔꽃처럼 한 방향으로 말렸다가 도로 펼쳐진다. 낡은 석유 냄새가 난다. 엘리시어는 무릎에 잡지를 올려놓고 들여다보며 어지러우니 그만 둘라고 말한다. 고민은 안 어지럽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어지럽고 그리고 이걸 봐. 이렇게 하면 봐라. 이제 뜬다 뜬다 하다가 고민은 풀썩 쓰러진다. 잡동사니가 널린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쉰다. 엘리시어는 아마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원시 부족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5명의 구성원이 남았다는 그 부족은 워낙 진입이 험한 밀림을 떠돌며 살고 있어 최근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밀림에서 그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희귀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단이었다. 그들이 찍은 3장의 사진이 잡지에 실렸다. 언제고 단념하고 떠날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사용해 간단하게 엮어 만든 주거지엔 불기가 없어 보인다. 어딘가 닮은 골격을 가진 부족민들의 얼굴과 눈은 붉다. 부족장인 듯한 사람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향해 흥미로운 듯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사진 바깥으로 절반쯤 빠져나간 그의 팔뚝은 어린아이의 것처럼 가늘고 밋밋하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원시부족이 갑작스럽게 외부와 만날 경우 발생할지 모를 감염에 관해 그리고 절멸에 관해 걱정하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엘리시어는 잡지를 뒤져 날짜를 확인한다. 10년 전 여름에 발견된 잡지다. 부족은 있을까? 아마존 어딘가에서 아직도 살고 있을까?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사용해 가벼운 집을 지었다가 허물곤 하면서 여태도 밀림을 떠돌고 있을까? 이미 절면되었다면 그들의 뼈는 어디쯤 있을까?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도 뼈는 휠 것이다. 뼈들은 쓰고 축축한 흑손으로 잘 가라앉았을까? 미처 가라앉지 못한 가벼운 뼈들은 어떻게 됐을까? 짐승들이 가져다 먹었을까? 원숭이가 먹고 도마뱀이 먹었을까? 엘리시어는 멍이 든 손으로 10년 된 책장을 넘긴다. 노랗고 붉은 손에 잡혀 물이 든 것처럼 팔뚝에도 노랗고 붉은 멍자국이 있다. 고미가 엎드린 채로 팔을 뻗어 엘리시어의 팔꿈치를 만진다. 손가락을 펼쳐 3개의 길쭉한 손가락 자국에 대어보았다. 뗐다가 다시 대어보며 고민을 말한다. 신고해라. 누구를? 신고해서 벌을 줘. 누구를? 엄마를. 신고하면 죽냐? 죽을걸? 알았어. 할 거냐? 라고 대답하며 엘리시어는 책장을 넘긴다. 석양 속에서 그늘져 보이고 기울어져 보이는 글자들을 읽는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완전히 질 것이고 이 방에 불을 켜야 할 것이다. 창이 너무 높은 곳에 뚫려 있고 폭도 좁아 벌써 상당히 어둡다. 빗속에서 파리가 날며 갈색 날개를 흔들고 있다. 몸을 뒤집어 가슴에 손을 올린 채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던 고미가 말한다. 아니면 집을 나가든가 어디로 나가서 되겠냐 도와달라고 하든가. 누구한테라고 묻자 형 있고 누나 있잖아 라는 답이 돌아온다. 형과 누나 그들은 전처의 자식들이다. 젊었을 때 죽은 여자의 자식들. 엘리시어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시어의 아버지나 동생과는 다르다. 그건 아마도 그들이 죽은 여자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몸도 크고 눈도 처졌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닮았을 것이다. 싫다. 말도 별로 해본 적 없고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다. 엘리시아가 그렇게 말하자 고민은 뭔가를 생각해 보더니 그 동네 어딘가에 햄버거도 있을 것 아니냐고 묻는다. 있겠지. 그럼 그걸 먹으러 가는 김에 전화도 한번 해보는 거다. 엘리시아와 고미는 가진 돈을 바닥에 놓고 셈을 해본다. 엘리시아에게는 동전이 있고 고미에게는 더 많은 동전과 지폐가 있다.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엘리시아는 고미가 거울 앞에서 곱슬머리를 다 빗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현관을 나선다. 고물상 주인은 고물상 구석에서 유리병과 페트병을 나누고 있다. 엘리시아와 고미는 그가 불러 세우기 전에 고물상 마당을 달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다만 그것을 해냈을 뿐인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낸 것처럼 들뜨고 기쁘다. 엘리시아의 동생이 양지에 들어놓은 고양이의 배를 나뭇가지를 긁고 있다가 나뭇가지를 팽개치고 따라온다. 형 어디 가냐? 집에 가라. 나도 가 형. 고머리를 빠져나간 동안 설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걸어서 개활지로 접어든다. 보도도 아니 갓길을 걷는 동안에 오가는 차들의 속도와 소리에 압도되어 한 줄로 얌전하게 걷고 폭풍에 휩쓸린 세 개의 깃털처럼 허물어진 모습으로 개활지를 통과한 후엔 다시 떠들썩하게 떠들며 걷는다.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득 뛰고 숨이 차면 걷고 다시 뛴다. 가볍고 투명한 것들처럼 사람들 사이에 뚫고 간다. 아무렇게나 부딪혀가며 달리고 다리 틈으로 통과하고 머리 위로 뛰어넘고 투명하게 관통해가며 이렇게 달리는 것은 즐겁다. 용기 백배로 모든 게 순조롭다. 한 발 한 발 순조롭게 고무된다. 이것은 햄버거 투어다. 그렇게 이름 붙인다. 햄버거와 형제 투어. 형제도 만나고 햄버거도 먹을 테니까 풍부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마요네즈는 고소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햄버거와 형제 투어. 형제도 만나고 햄버거도 먹을 테니까 풍부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마요네즈는 고소하고 빵은 달고 양상추는 신선하고 형제는 친절할 것이다. 엘리시아는 엘리시아의 형제들에게 전부 말해줄 것이다. 그들이 엘리시아와 더불어 분개하고 시발년이라고 제대로 말해줄 것이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을 데려가 그들 곁에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엘리시아는 공중전화 박스 속으로 쏙 숨어든다. 전화기에 동전을 넣고 신호가 가기를 기다린다. 쉿. 동전이 짤꺽 떨어지고 엘리샤의 배다른 누나가 등장해서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데요. 누구? 저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쓰러졌니? 아니요. 집은 다 지었니? 전화 왜 했니? 말해라 말하라고. 엘리시아는 스스로 병신 같다고 느낀다. 병신 같아. 이미 병신이다. 이 병신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아도 병신 같고 말해도 병신 같을 것이다. 그보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말할 것이 없다. 말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고무되어 여기까지 당도했는데 막상 말하려고 보니 그것뿐이다. 말해주겠다는 생각뿐이다. 말해주겠다. 말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다. 그것을 누나가 아는 그것. 그것을 모르는 그것을 모르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말해준다면 누나가 좀 친절해질까? 친절하게 대해줄까?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분하다. 분해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면 더 병신 같을 테니까 울 수 없다. 엘리시아는 말없이 수화기를 전화기에 올려 전화를 끊는다. 뭐래? 누나가 뭐래? 엘리시아의 동생과 고미가 등 뒤에서 붙는다. 엘리시아는 남은 동전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수화기를 든다. 동전을 넣고 기다렸다가 형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그가 전화를 받으면 이번에야말로 말해줄 것이다. 너는 씨발놈이고 너는 씨발놈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너희는 족같다고 말해줄 것이다. 신호음을 듣는 동안 동전으로 전화기를 긁으며 동글납작하게 솟은 버튼을 노려본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번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엘리시아는 전화를 끊고 전화박스 바깥으로 나선다. 공기가 차다. 엘리시아의 일행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초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엘리시아는 형제들의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 가본 적도 있으니까. 찾아가려면 얼마든지 가볼 수 있다. 엘리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행한 길이었지만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타고 내렸던 버스 번호와 정류장도 기억하고 있다. 정류장에서 내려서 큰 제과점이 있는 길로 올라갔다가 빨간 달팽이 모양의 미끄럼틀이 설치된 유치원 마당을 끼고 오른쪽 골목으로 집어들며 그 집에 당도할 것이다. 만지면 끈끈하게 뭔가 묻어나오는 검은 대문이 있을 것이고 계단에 있을 것이고 낡은 화분이 놓인 베란다가 있을 것이고 불투명한 유리를 끼운 현관문 곁에서 보일러가 매붓게 달린 채로 퍽퍽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형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수년 전에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형, 걱정스럽게 엘리시아를 바라보는 동생의 얼굴 뒤로
하나둘 불이 켜진다. 깜빡깜빡이며 화장품, 맥주, 카페, 장어, 숯불구이, 노래방, 장어, 지정 대리점, 기타, 씨발, 기타. 날이 저물었다. 엘리시어는 낯선 곳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엘리시어는 이 거리에 있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병신이다. 이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엘리시어의 동생은 절망에서 어깨를 늘어뜨린다. 햄버거는 엘리시어가 곧바로 등을 돌려 걷기 시작하자 그는 아 하고 외친다. 형 햄버거. 고모리로 돌아간다. 어둑어둑한 갓길을 걸어 개활지를 통과하고 고모리로 진입한다. 엘리시어가 앞서고 고미가 따르고 엘리시어의 동생이 걷는다. 논둑에 개가 드러누워 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네 개의 짤막한 다리가 하늘을 향해 들려있다. 배고파 형. 배고프다고 새끼야. 엘리시아는 그를 향해 돌아선다. 가로등 아래 엘리시아의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먼지를 뽀얗게 들뜬 뺨 위로 눈물 자국이 났다. 나 배고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햄버거 먹을 거라며. 뭐라 그랬냐고 지금.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됐다. 배고픈데 됐다고 병신아. 꺼져 병신아. 꺼지라고? 병신 아니다. 뭐? 나 병신 아니라고 새끼야. 라고 외치며 그가 엘리시아를 향해 달려든다. 엘리시아는 그의 검은 머리가 한 덩어리 주먹처럼 덮쳐오는 것을 본다. 응격거려 그것을 옆으로 밀친다. 그가 그 힘을 휩쓸려 비틀거리다가 주저앉는다. 엘리시아는 그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울어버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곧바로 일어나더니 다시 달려든다. 주먹을 휘두르고 무작정 발차기로 정강이를 노리고 다시 머리로 들이받는다. 머리통까지 새빨개져서 육박을 시도하고 반복한다. 엘리시아는 당황해서 밀어내다가 마침내 배를 얻어맞고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악물고 닥쳐오는 새끼를 붙들고 함께 바닥을 구린다. 이 새끼 하며 그 새끼야 마찬가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내지르지만 너무 밀착되어서 서로 간에 허공을 때리는 순간이 더 잦다. 손톱에 턱을 사납게 긁히고 동생을 안는다. 그가 더는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등을 껴안고 깍지를 낀다. 엘리시아의 동생은 엘리시아의 몸에 얹힌 채로 버둥거리다가 점차로 잠잠해진다. 턱과 목을 짓누르고 있는 그의 머리통에서 소금 냄새가 난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엘리시아의 배가 늘린다. 몇 차례 배를 늘리고 보니 점차로 배가 비는 듯하고 허탈해서 엘리시아는 웃음을 터뜨린다. 수천 겹의 주림이 뱃속에서 펼쳐졌다. 접히를 반복하다가 어느 겹인가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새는 것처럼 풀풀 간지럽다. 별로 우습지 않은데 굉장하게 웃음이 이어져 곧 죽겠다. 길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고미가 가자 하며 걷기 시작한다. 엘리셔의 동생이 일어나더니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가로등 불빛 속에서 뺨과 귀가 빨갛다는 것을 알아보겠다. 야 하고 부르는 소리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는 걷는다. 아프냐? 머리에 손을 올리자 툭 쳐내고 걷는다. 야, 얘기해줄까? 엘리셔는 비실비실 웃으며 그의 뒤를 따라간다. 가로등 불빛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놓친 채로 밤속에 남긴다. 엘리시아는 비실비실 웃으며 그의 뒤를 따라간다. 가로등 불빛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놓친 채로 밤속에 남는다. 노인의 집은 첫눈이 내리기 전에 완성되었다. 조그맣게 현관을 내고 단순한 형태로 1층, 2층, 3층을 쌓은 뒤 마당은 벽돌도 감목도 없이 내버려 두었다. 마당 구석에 개장이 놓인 뒤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짐들이 새 집으로 들어간다. 노인의 낚시 의자와 텔레비전, 옷을 담은 개짝들, 기타 꾸러미들이 컨테이너에서 새 집으로 옮겨진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은 서리가 내린 마당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본다. 엘리시아는 차가운 손을 주머니에 넣고 팔꿈치를 질질 끌고 다니며 서리로 덮인 바닥에 타원을 그린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아 원을 오므리기 직전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를 그려 물에 사는 짐승을 만든다. 고래가 된다. 내 꼬로부터 미끄러진 고래다. 내 꼬로부터 탈출한 고래 이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생을 모른 척하며 쭉쭉 그려나간다. 엘리시아의 노인은 각 층과 방을 돌아다니며 마감 상태를 점검한다. 1층엔 우리가 살 것이고 2층엔 첫째 내외가 살 것이다. 3층엔 둘째 내외가 살 것이고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외지더라도 이 집에서 한 몇 년 버티면 각자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노인은 엘리시아의 형제들에게 전화를 건다. 집이 다 되었다. 준비가 만반하니 몸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내용으로 짧고도 씩씩하게 통화를 마치고 백숙을 먹는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도 닭을 한 마리씩 받는다.
엘리시아는 그릇에 담긴 백숙을 노려본다. 열에 녹아내려 반들반들해진 목원과 육수에 노랗게 잠긴 근육과 짤막하고 딱딱하게 녹아 졸아든 목을 본다. 엘리시아는 그것을 먹기 싫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손수 닭의 다리를 동여매고 배를 벌리고 찹쌀을 채우고 인삼을 대추를 넣은 뒤 굵은 땀으로 꼼꼼하게 바느질했을 것이다. 엘리시아의 목을 조르고 피부를 잡아뜯던 손으로 말이다. 엘리시아가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자 그녀가 그 닭을 집어 자기 그릇으로 옮긴다. 자기 몫의 닭 위로 엘리시아의 닭을 올리고 먹는다. 살점 한 점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발라먹은 뼈를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뱉어둔다. 묘보에서 꼬리뼈까지 그녀가 먹고 남긴 검고 흰 뼈는 조림용 완구처럼 보인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 그 뼈를 가지고 닭 한 마리의 골격을 복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짐승의 살을 먹는 방식은 그녀의 씨발딘과 어딘지 유사하다고 엘리시아는 느낀다. 엘리시아의 노인은 백숙을 소화시키는 동안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뉴스를 시청한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40년 동안 독재를 해온 독재자가 반란군에게 잡혀 죽음을 맞는 순간이다. 분노한 시민들과 반란군에게 쫓겨 하수구로 대피했던 그는 배너를 통해 바깥으로 끌려 나온 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가 누군가가 쓴 총에 맞았다. 그의 독재를 받았던 사람들은 턱이 돌아가고 팔이 뚫리고 척추가 부러져 배의 형태가 삐뚤어진 그의 시체를 바닥에 두고 기념 촬영한다. 죽기 직전에 그의 모습이 다시 방영된다. 피 흘리는 알몸을 자루처럼 끌고 다니며 환호하던 시민이 카메라를 향해 웃자 엘리시아의 노인이 하하 웃는다. 엘리시아는 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어미는 불안할 것이다. 먹힐 때가 되었는데 먹히지 않아 차라리 자신이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불안할지 모른다. 개가 발톱으로 게장을 긁는다. 벽이 두꺼워 소리가 멀다. 엘리시아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동생은 잠들었다. 바로 곁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 오늘 밤은 추울 것이다. 낮에 그려둔 고래 위로 다시 서리가 쌓이고 있을 것이다. 잠깐 눈을 감은 틈에 엘리시아는 그를 본다. 이제 막 내 꼴을 탈출해 심해를 향해 내려가는 고래다. 그를 따라간다. 심해란 어둡고 어두워서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고래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순간순간 뿌옇게 드러나는 등과 꼬리를 보고 따라갈 뿐이다. 길고 무거운 척추 운동으로 한 겹 한 겹 물을 뚫고 가는 고래를 따라 차츰 내려간다. 고래의 지느러미가 일으키는 거대한 물살에 희한하게 영향받지도 않고 무겁고 캄캄한 우리의 압박감은 고스란히 느끼면서 눈처럼 날리는 플랑크톤 자네들 희끗희끗한 부유물에 피부를 쏠리며 자꾸자꾸 내려간다. 내려가고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에 닿을까? 무엇에 닿을까? 고요하다. 자냐? 빈 벽에 목소리가 부딪혀 돌아온다. 새 집의 벽은 아직 덜 말랐다. 컨테이너보다도 이전 집보다도 질기고 부드러운 벽 속에서 엘리시아는 이제 씨발에 접촉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꿈을 꿨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말했다. 작은 마을에 관한 꿈이다. 복숭아술로 유명한 마을이거든. 이 마을에서 애들이 납치되는 거야. 거기에 너 그리고 저 새끼가 있는 거야. 너희들 말고도 많고도 많은 애새끼들이 머리도 작고 몸도 작은 인간들이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거야. 너희들은 밥도 없이 약도 없이 그냥 갇혀 있어. 징그러워라. 까맣고 지저분한 머리를 창을 향해 치켜두고 눈을 깜빡이면서 그냥 살아있는 거야. 밥이 없어 죽기도 하고 약이 없어 죽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너랑 애새끼들이랑 그 방을 빠져나와서 탈출하라고 살아보라고 했겠지. 그게 잘 됐겠어?